얼마 전 친구 A와 통화하던 도중 그 녀석이 어떻게 생각해? 라며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A의 집 근처에는 강이 있고 그 위에는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교 아래에는 노숙자들이 잔뜩 푸른 비닐 텐트를 널어놓고 살아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노숙자들은 주로 빈 깡통 같은 고물을 모아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가 회식이 끝난 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두 사람의 노숙자가 태풍 수집에 세력권을 넣고 말다툼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딱히 엿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이 시끄럽게 소리를 쳐서 듣게 된 것인데 둘 중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철교 밑에서 하는 짓을 들켜도 괜찮아. 너도 그렇게 되면 끝장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른 남자는 경로에서 상대방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강하게 펀치가 들어가 맞은 사람은 넘어졌고 당황한 A는 달려가 싸움을 겨우 말렸다고 합니다. 때린 사람은 욕을 내뱉으며 어딘가로 가버렸지만 얻어맞은 남자는 거기서 웅크리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A는 손수건을 강물에 적셔 남자의 얼굴에 대주고 근처 공원의 벤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문득 A가 조금 전에 철교 밑에서 하는 일을 들킨다고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저 그 철교 옆에 살거든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남자의 얼굴이 굳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묻지 않는 편이 좋아. 변변치 않은 이야기야.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수록 궁금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A가 끈질기게 캐묻자 남자는 주머니에서 몇 장의 종이 조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나는 그 놈들한테 잡혀서 경을 칠 거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 대신 이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있는 걸 그 놈들에게 들키면 그것도 위험해. 아마 너같이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런 놈들과 엮일 일은 없겠지만 비밀로 해주라고. 그것은 모두 광고지 뒤에 손으로 글씨를 쓴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냄비 요리 파티권이라고 써있고 200엔의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200엔을 내면 이 티켓으로 냄비 요리를 사 먹을 수 있는 듯 했습니다. 날짜는 3일 정도 전이었습니다. 다른 몇 장은 복권이었습니다. 1회차는 빠져 있었지만 맨 위에 제2회, 제3회라고 써져 있어서 복권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상하게 X표가 있었습니다. 이 복권은 도대체 뭘까 싶어서 들여다 보던 A는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전체 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었지만 X표가 쳐져 있던 사람은 다음번에는 무조건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A가 한동안 멍하니 그 복권을 보고 있자 남자는 이제 됐지? 라고 말한 뒤 억지로 종이를 빼앗은 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종이들의 의미를 생각하던 A는 기분이 나빠져서 나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왠지 그 X표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벌이가 시원치 않은 고물 수집인데 이렇게 노숙자가 늘어나서는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조차 채우기 힘들겠지요.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 그럴 때 한 사람이 모으는 고물의 양을 줄이지 않고 적절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물을 나눠 가지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밖에는 없겠지. 그래서 난 사람이 줄어들 때마다 철교 밑에서 냄비 요리 파티가 개최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럼 도대체 식재료는 뭘까? 나는 어느 시골에서 겸업으로 농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 비닐 시트를 칠 때가 있다. 그런 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 말뚝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에 있는 말뚝에는 모두 한 글자의 한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른 집의 말뚝에는 그런 글자가 쓰여 있지 않아 관심이 생긴 것이었다. 우리 집 말뚝을 구별하기 위한 표식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조각되어 있는 한자는 우리 집 성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자였다. 궁금해진 나는 할아버지에게 말뚝에 적힌 한자에 관한 사연을 여쭈었다. 증조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고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른다는 말을 한 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셨다. 타이쇼 시대의 초기
아직 할아버지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증조할아버지가 젊었을 무렵의 이야기라고 한다. 일의 발단은 증조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의 젊은이 2명이 땔감을 구하려고 산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산에 들어가 서로 모습이 보일 만한 거리를 두고 땔감을 줍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정오 무렵이 되어 A가 슬슬 밥 좀 먹을까? 라고 B에게 말하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B가 으아 하고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목소리로 절규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A는 망연자실하고 있었지만 B는 폐 속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절규하고 힘없이 쓰러졌다. A는 당황해서 B에게 달려갔지만 B는 초점이 맞지 않는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몸을 흔들고 뺨을 때려봐도 제정신을 차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A는 당황해서 B를 업고 산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B는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산에서 요괴라도 씌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근처의 절에 데려가 불제를 받게 했다. 그러나 B는 여전히 정신이 나간 채였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한가로운 오후에 농촌에 소름 끼치는 절규가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인가 놀란 근처 주민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밭을 갈고 있던 장년의 남자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움츠리고 있었다. 달려가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산에서 B가 겪은 일과 똑같았다. 그 후 가족은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심신상실 상태인 것 외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근처 신사나 절에서 불제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위신을 믿는 노인들은 산귀신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벌벌 떨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증조할아버지의 마을뿐 아니라 근처 마을들에서도 절규한 후 정신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시간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상도 전혀 공통점이 없어서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것이었다. 증조할아버지가 괴이한 체험을 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고 한다. 그날 증조할아버지는 동생과 둘이서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어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자신이 작업하고 있던 곳 근처에 나무 말뚝이 박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전혀 없던 것이었기에 호련히 눈앞에 나타났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갑자기 나타난 말뚝을 보며 증조할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누구야 이런 장난을 친 건? 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방해되는 걸 다른 집 문에다 박아놓다니.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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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라 하고 말뚝을 당장 뽑아내야 한다는 충동이 머릿속 가득 찼다고 한다. 그리고 그 충동에 몸을 맡긴 채 힘껏 말뚝을 뽑아내려는 순간 뒤에서 동생이 어깨를 잡아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었다. 냉정을 되찾은 증조할아버지는 다시 근처를 살폈지만 아까 전에 말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동생에게도 물었지만 동생은 그런 나무 말뚝은 보지 못했다는 대답뿐이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이 무엇인가 눈에 들어온 듯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뽑으려는 듯 허리를 굽히고 힘을 주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어깨를 잡았다고 한다. 그제야 증조할아버지는 요즘 한참 마을을 뒤집어 놓은 사건을 생각하고 만약 동생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폐인처럼 되어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증조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서 일어난 희생자만 10명을 넘었을 무렵 촌장과 마을 유지들에 의해 마을 회의가 열렸다. 촌장은 요즘 일어나는 사건에 관해 이 마을뿐 아니라 주변 여러 마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마을끼리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전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걸린다며 내놓은 방안은 한데 없이 나타난 나무 말뚝을 봐도 뽑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증조할아버지의 예상은 맞았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촌장은 농사일에 쓰는 말뚝에는 자신이 박은 것인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식을 조각하세요. 라고 말했다. 설령 이상한 나무 말뚝을 보게 되더라도 잘못 착각해 뽑아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에 관해 묻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촌장은 사람의 원한이나 동물의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잘 모릅니다.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걸로 봐서는 무척 강력한 힘을 가진 무언가라고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만약 피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은 사람을 신사에 데려갔을 때 신주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쫓아낼 영혼 같은 건 하나도 씌어있지 않습니다. 라고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신주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여우에 홀리거나 귀신이 씌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무엇인가의 힘에 끌려 들어간 나머지 마음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즉 무엇인가의 영향 아래에 놓여서 심신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은 탓에 심신을 상실한 것이라 아무리 절과 신사를 찾아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촌장은 말뚝만 뽑아내지 않으면 무서워할 것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냉정해지라고 사람들을 독려한 뒤 해산시켰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체험한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촌장을 찾아가 계속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그러자 촌장은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한다. 유령이나 귀신, 신과 사람 사이에는 모호한 약속 같은 게 있다네.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재물을 바치거나 하는 건 말일세. 그들은 그걸 어기면 벌을 내리지만 약속을 지키면 문제는 없지.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건 그런 논리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 신주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무엇인가는 스스로가 단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하네. 나도 거기까지밖에 듣지 못했어. 저주하거나 벌을 내리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존재 그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야. 그런 끔찍한 존재라면 차라리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게 낫네. 그리고 얼마 뒤 증조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에서는 신사를 짓기 시작했다. 개이한 사건의 희생자는 인근 마을을 포함해서 계속 나왔지만 그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신사가 완성될 무렵에는 끝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무 말뚝은 무엇인가를 봉인한 영적인 주술의 한 종류로 그것을 뽑아내면 무언가의 힘이 일부가 해방되어서 그것을 본 인간이 미쳐버리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신사를 세움으로써 그 무엇인가는 다시 단단히 봉인되었고 괴이한 사건은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집안에서는 나무 말뚝에 우리 집안의 물건이라는 표식을 조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의문이 남아 우리 옆집 나무 말뚝은 표식이 없다고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사람이라는 건 말이다. 위험이 목에 들이닥치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는단다. 지금은 별로 말뚝에 표시를 하는 집이 없지만 이 근처에 MC네 집과 SC네 집은 아직도 하고 있을 테니 보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확실히 MC네 집과 SC네 집의 말뚝에는 모두 한자한 글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지금도 표시를 조각하고 있는 집은 대부분 그때 희생자가 나왔거나 그 친척의 집일 거야.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미 한참 된 옛날 이야기지만 혹여라도 다시 내 눈앞에 나무 말뚝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이야기였다. 학창 시절 나는 어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프랜차이즈 체인점이었지만 상당히 너그러워서 휴식 시간이나 근무 중에 마음대로 커피나 음료를 만들어 마셔도 되는 곳이었다. 그렇기에 휴식 시간에는 언제나 마음대로 취향에 맞는 음료를 만들기 마련이었다. 나는 커피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언제나 여러 과일 주스를 섞어 믹스 주스를 만든 다음 차게에서 먹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무척 상냥한 아르바이트 선배가 있어서 언제나 그 선배가 휴식 시간만 되면 힘들지? 라며 특별히 믹스 주스를 건네주곤 했다. 그것은 일부러 아침 일찍 만들어 시원하게 식혀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주스를 만들어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일찍 출근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선배한테 답례로 주스라도 만들어드리자 라고 생각해서 주방으로 향했다. 그날은 선배와 나를 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없는 날이었기에 아침 청소도 끝났겠다. 맛있는 주스라도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부엌에서 믹서가 도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오늘도 선배가 먼저 주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보내져서 나는 주방 창문으로 몰래 선배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 맛있는 믹스 주스는 뭘 넣어서 만드는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선배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필름통을 꺼내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믹서기 안에 붓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몸을 쭉 내민 채 믹서를 들여다보는 선배 입으로부터 무엇인가 뚝뚝 떨어졌다. 믹서가 돈다. 뚝뚝. 여전히 믹서는 돈다. 뚝뚝. 순간 충격의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는 주방 문을 열었다.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소리쳤다. 선배는 한창 믹서기 안의 주스에 자신의 침을 흘려 넣고 있었다. 안녕. 나는 뭐 하시는 거냐고요? 라고 소리쳤다. 뭐, 너한테 주려고 주스 만들고 있는데, 나는 네? 무슨 소리세요? 언제나 이런 짓을 했던 겁니까? 라고 말했다. 선배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건? 라고 말했다. 믹서 옆에 있는 필름통을 잡자 기분 나쁜 냄새가 가볍게 감돈다. 필름통 안을 보자 색도 냄새도 영락없이 정액이었다. 선배는 잔뜩 찡그린 내 얼굴은 아랑곳 없이 쑥스럽다는 얼굴을 했다. 그리고 미안 좋아하고 있었어. 그리고 저기 지금 솔로지? 나랑 사귀지 않을래? 라고 말하며 싱긋 웃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분 나쁜 짓을 해놓고 고백이라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몇 달 동안이나 그놈의 체액이 들어간 주스를 마셨다는 생각에 구토보다도 현기증이 밀려왔다. 게다가 나는 남자다. 나는 그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그 후로 그 가게 근처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작년부터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일의 발단은 작년 10월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대학교 4학년의 자취생으로 졸업 후 직장도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학기 학점도 꽤 잘 나올 것 같고 졸업 논문도 거의 완성 단계여서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야근을 하다시피 해서 새벽 2시 즈음에서야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우산은 손님이 편의점에 넣고 온 것을 빌렸지만 구두가 흠뻑 젖어 발이 차가웠기 때문에 기분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4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겨우겨우 집 근처까지 왔을 무렵 버스 정류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예쁘기도 했고 비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비가 들이닥친 것인지 여자아이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나보다 살짝 연하인 듯한 얼굴에 조금 짧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걱정이 되어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이 근처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이 출몰하기 때문에 혹시 변이라도 당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우산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아이는 약간 떨면서 얼굴을 들었다. 친구랑 싸워버려서 차에서 혼자 내렸는데 집도 멀고 택시도 안 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벌써 1시간을 좋게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아서 우산도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콜택시를 부르려고 해도 전화번호도 몰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의 사이라도 전화를 해서 불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나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엄청 가까우니까 잠깐 쉬고 갈래요? 택시 불러줄게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우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건을 빌려주고 차를 내온 다음 택시를 부르려고 했지만 여자아이는 어쩐지 오늘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것이 오히려 거북한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시키고 옷을 꺼내다 주는 도중 나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덤벼들고 말았습니다.
그녀도 의외로 싫어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대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체내에 사정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녀가 웃는 얼굴이 사랑스럽고 이야기하면 즐거워지는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 나는 택시를 불러주었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기에 나는 그냥 꿈 같은 하룻밤을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그녀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지난번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또 버스 정류장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묘하게 위화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여자아이는 서 있었습니다. 또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왠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의 일은 경망스러웠다고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었던데도 어쨌거나 덮친 곳은 알기에 나는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똑같은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봐도 한심하지만 그만큼 그녀와의 섹스는 굉장했습니다. 그 후 그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처하게도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가다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어서 11시쯤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새벽 2시쯤이야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언제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날에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위화감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렸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나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자친구와 그 아이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얼굴을 들며 싱긋 웃었습니다. 식은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분 나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달려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 앞이라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걸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너무나 거북했던 탓에 나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낮으로 돌려 그 아이를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와중 나는 취직하게 된 회사에서 연수를 떠나게 되어 한동안 방을 비우고 연수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마친 뒤 친가에 돌아가 있는데 자취하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옆집에서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집에서 소음이 날 리가 없습니다. 왠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며칠 뒤 이번에는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방을 연 순간 심한 악취에 그만 나는 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냄새는 옷장 안에서 나고 있어서 나는 그 안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분 나쁜 액체가 가득했습니다. 토사물로 추측되는 것과 배설물, 머리카락이 여기저리 흩어져 있고 한가운데에는 빈 깡통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검붉은 피 같은 것이 채워져 있고 그 안에 쥐의 시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히익 하고 꼴사나운 소리를 내며 나는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붉은 피로 우리 사랑의 결실이에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경찰을 불렀지만 그다지 진지하게 수사하지도 않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나는 영능력자를 찾아갔습니다. 영능력자는 무서운 생명이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4일 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밤만 되면 창을 손톱으로 드르륵 드르륵 긁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죽도록 후회되고 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나는 젊을 적에 게임 잡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게임 업계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기에 업체 이름 같은 것을 말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회사 자체도 망했고 시간도 꽤 흘렀으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잡지에는 이른바 비버 코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게임의 묘수나 버그, 비법 같은 것을 모은 책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신 게임뿐 아니라 페미콤이나 메가드라이브 혹은 그보다 훨씬 마이너하거나
진작에 망해서 사라진 게임의 기술까지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넣은 비법에 대한 독자 질문을 신임 편집자가 전화로 대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책에 적혀 있는 한 어떤 게임이라도 무조건 대답을 해주는 것이 신조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독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게임은 세가 세 턴의 고정 강령술 100무로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게임에 들어있는 101번째 괴담을 어떻게 해야 실행할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100개의 이야기를 모두 보면 특전으로 딸려 나오는 것이었을 겁니다. 담당자는 그것을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전화를 건 독자는 그렇지만 안 나와요. 촉판에만 들어있거나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해 볼 테니까 다시 전화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내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독자는 다음날 오후 4시에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구하고 100화를 모두 플레이한 후 101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조건을 확인할 것, 그것을 기사 작성과 더불어 해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은 잡지 마감날이어서 끝날 때까지 아무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덕에 시간이 나는 사람은 무조건 세 턴을 잡고 게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신임 편집자와 제작팀의 여사원들이 교대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라서는 게임을 감수한 이나가 준지씨가 직접 나와 이야기를 읽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을 싫어하거나 흥미가 없는 사람은 내용은 읽지도 않고 버튼만 누를 뿐이었지만 이따금씩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새벽 4시 즈음이었습니다. 게임은 약 70화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이쯤 되면 자기 기사를 마감한 뒤 그대로 책상에 엎어지거나 숙직실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 결국 나 혼자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폰에서는 이나가와 씨의 말이 빠르게 들려옵니다. 체력이 고갈될 수준이다 보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꽤 지쳐 있었는지 무의식 중에 눈을 감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라, 끝났나? 싶어서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것이라면 하나씩 불이 꺼지는 100개의 양초가 있는 타이틀 화면이 보일 터였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다른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의 아래쪽 반쪽이 이리저리 비뚤어진 노파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이야기에서 깜짝 놀래킬 용도로 넣어둔 사진이었을까요? 크게 입을 벌린 노파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크의 읽기 에러인지도 모릅니다. 화면의 아래쪽은 경련하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거기에 맞춰 노파의 입도 흐물흐물 비뚤어집니다. 이어폰에서는 이나가와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 반복 재생됩니다. 묘하게 느린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게임이 오류를 내는 일은 종종 있지만 이런 에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윽고 반복되던 이나가와 씨의 목소리에 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기는 디스크를 읽어드리려 하는지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이브 안 한 진행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전원을 끄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이나가와 씨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니 게임의 효과음들이 엉망진창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의 클락션, 바람소리, 까마귀 울음소리, 흐느낌, 빗소리, 그리고 기분 나쁘게 웃는 소녀의 목소리. 노파의 사진 역시 계속 일그러져 얼굴 전체가 화면에 덮은 것처럼 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게임기의 전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게임이 꺼지는 순간 어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죠? 그런 데이터는 없었을 텐데. 나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쓰러져 있던 동료를 흔들어 깨우고 억지로 패드를 넘겼습니다.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깬 뒤 게임을 하라는 소리의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무서우니까 대신해달라는 내 부탁에 능글능글 웃으며 승낙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기분 나쁜 듯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가 날아간 것 같아. 전원을 켠 TV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아까 그 녹파의 윤곽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체의 뚜껑을 연 채로 전원을 넣어 세이브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데이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정상이라면 게임 제목란에 가타카나로 백무라라고 써있을 텐데 거기에는 기기기기기기기라고 써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건 독자에게는 미안했지만 게임기가 데이터를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런 것이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게임 개발사나 출판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밤낮의 감각이 애매하며 언제나 사람이 있고 피곤한 사람이 잔뜩 있다 보니 어쩌면 이상한 것들이 꼬이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중학교 때 우리 반 반장이었던 그녀는 모두에게 일을 부탁받아도 실은 얼굴 하나 하지 않고 모두 도맡아 하는 매우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덕에 모두들 그녀에게 일을 부탁하곤 했지요. 나와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지만 두세 번 정도 말을 섞었을 때는 무척 평범한 느낌뿐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반장은 계속 그녀가 맡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보니 졸업식 때는 반 전원이 롤링 페이퍼를 써서 전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소중한 듯 안으며 웃던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으로부터 3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게 되어 보름 정도 전부터 체력을 위해 밤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달리는 코스대로 급격한 비탈길을 올라 호젓한 산길을 빠져나와 교차로를 반환점으로 돌아옵니다. 거리로는 4km 정도일까요? 산길이라고는 해도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기에 달리는 것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산길 안쪽의 숲에서 반장을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막대기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넘은 후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반사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원래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던 데다 모범생이던 그녀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숲속에서 무엇인가를 때리고 있다는 이상한 모습 때문에 차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에 열중하고 있는 탓인지 내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때리고 있는지 궁금해져 몸을 숨기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고 말았습니다. 졸업식 때 받았던 졸업 앨범과 롤링 페이퍼 그리고 교복 등 중학교에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그녀는 그것을 때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조차 말입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인지 어깨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서도 다가오지 않고 단지 그 장소에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다리는 딱 붙인 채 양손을 위로 높이 들어 뻗고 묘하게 웃는 얼굴을 한 채 목을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왔던 길을 돌아가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무엇 때문에 증오에 가득 차서 그것들을 때리고 있었는지는 대충 상상이 갑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런 괴상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인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날 밤은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목표로 한 심령 스포터널 앞에서 차를 대고 잠시 기다린다. 영감 따위는 없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기분 나쁘다.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일까? 우리는 잠시 멈췄다 서서히 터널 안으로 들어섰다.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기에 두근두근거리는 기묘한 느낌이었다. 친구들도 유원지에서 탈 곳을 앞에 두나이처럼 눈을 빛내고 있다. 그다지 외딴 곳은 아니지만 다른 차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꽤 느린 속도로 나아갔다.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터널 끝까지 나와버렸다. 터널 벽을 관찰하던 친구들도 딱히 이상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한 번 더 가보자. 라는 제안이 나오고 모두가 찬성했다. 나는 차를 터널 구석에서 유턴했다. 이번에도 아무 일도 없다. 우리는 한가했기에 몇 번 왕복해 보기로 했다.
비가 더욱 강해진 것인지 빗방울이 차를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졌다. 서너 번 정도 왕복했을까. 친구 중 한 명이야. 이제 돌아가자. 라고 말했다. 딱히 이상한 일도 없었기에 질려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왠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터널 출구가 보이는 곳에서 일단 차를 세우고 뒤쪽에 친구를 돌아보았다. 돌아가자고 말했던 녀석은 어깨를 움츠리고 덜덜 떨고 있다. 야, 왜 그래? 뭐라도 봤어? 라고 물었지만 빨리 여기서 나가자. 라는 말뿐이었다. 비는 더욱 심해져 본넷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했다. 어쨌거나 우리는 터널을 나와 쉴만한 곳을 찾기로 했다.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던 것은 국도변의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해서였다. 여름인데도 덜덜 떨고 있던 친구 녀석도 간신히 안정을 찾은 듯 했다. 야, 이제 괜찮냐?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안 들렸냐, 그게? 친구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개음 같은 게 들렸나? 그렇지만 나는 전혀 듣지 못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운전도 하고 있었고, 빗소리가 너무 커서. 들렸잖아. 갑자기 그 녀석이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다. 심야이다 보니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깜짝 놀라 우리 쪽을 바라본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가 들렸다는 거야? 제대로 좀 말해봐. 부끄럽기도 해서 나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잠시 무거운 침묵 뒤 친구가 입을 열었다. 디아비, 우리는 계속 터널 안에 있었잖아. 어째서 빗소리가 차바로 위에서 들리는 건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밤도 깊어 막차를 타야 할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 때문인지 나 말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이상한 사람이었다. 얼굴의 하반부가 완전히 마스크로 덮여있다. 아직 젊은 여자 같은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갑자기 말을 걸어서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묘하게 낮았다. 아뇨, 딱히 그렇게는. 여자는 소리를 높여 웃었다. 상관없어. 실제로 그렇기도 하니까. 네, 나는 여자가 조금 무서워졌다. 옛날 이런 여자가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확실히 이름이. 조금 걷지 않을래? 어차피 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을 테니까. 여자의 말에 깜짝 놀라 손목시계를 보자 이미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막차는 이미 떠난 뒤였던 것이다. 여자는 혼자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호기심이 동해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다. 밤길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멍하게 있다가는 어둠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건 말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나는 으스스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기, 나는 여자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처음에는 여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리지 않았다. 입 찢는 여자. 그 순간 나는 떠올리고 말았다. 어릴 적 자주 들었던 괴담을. 후후후. 장난으로 위협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사실이야. 어느새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뺨이 차갑다. 여자는 마스크를 벗었다. 환홍이 맺혀서 확실히 찢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옆으로 길게 파인 입이 있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여자는 멈춰서서 중얼중얼 사고로 입이 찢어졌다는 것,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 등 입 찢어진 여자가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여자가 말을 멈추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 이야기를 나에게? 여자는 나의 질문이 들리지 않는 듯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이즈의 통계에 관한 이야기 알고 있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자기 수업의 학생들에게 만약 자신이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할 텐가? 라고 물었대. 몇 년에 걸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눈치채기 전에 이미 손에는 땀이 고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왜 이 여자는 버스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것일까? 그리고 에이즈 예방운동이나 연구에 힘을 써서 자신 같은 비극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20%도 안 됐대.
나머지 80%는 거의 같은 대답을 했어. 섹스를 마구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같은 절망을 느끼게 하겠다, 그 말이야. 여자의 목소리는 귓가를 바로 때리는 것만 같았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면 다른 사람도 같은 꼴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인간이야. 나만 이런 꼴이 되다니. 그렇지? 여자는 코트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칼 같다. 여자는 기묘한 미소를 띄우며 다가온다. 비는 방금 전보다 강하게 내리고 있다. 처음에 말했지? 나는 입 찢어진 여자가 아니라 정적뿐이다. 입 찢는 여. 자. 라. 고. 수십 년 전 내가 A시에 살고 있을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나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딱 한 곳 가기 싫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만 일반적인 배달 경로에서 혼자 벗어났는데 울창한 숲속의 긴 비탈길 끝에 있어서 삼면의 숲에 둘러싸인 집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언제나 오전 3시 무렵에 배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어둡고 기분 나쁜 분위기여서 매우 무서웠습니다. 8월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투덜거리며 그 집에 배달을 하러 갔는데 작은 사내 아이가 담 위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왜 저러나 싶었지만 담의 높이는 1m 정도였고 집안의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에 분명 여름 휴가라도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준비를 다 못 마쳐서 혼자 밖에서 놀고 있는 거라고요. 조금 위험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이른 아침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건 내가 어릴 때도 분명 신나는 일이었기에 조금은 그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유치원생 정도의 나이로 담 위에 올라섰다 반대편으로 뛰어내리고 또 올라오는 것을 담담하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 없이 배달을 마쳤습니다만 그 아이는 그 다음날도 담 위에 서서 반대편으로 뛰어내리는 놀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4일째가 되자 결국 나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이런 시간에 뭐 하는 거니? 그런 놀이는 위험해. 아빠랑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러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가 뛰어내린 담 반대편을 본 나는 기절할 듯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쪽에서는 1m 정도의 단순한 담이었지만 반대편은 완전히 낭떠러지인 데다 아래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높이 역시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10m는 가볍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자아이의 모습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지금까지 켜져 있던 집안의 불빛도 사라지고 그저 어두울 뿐이었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소장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 어디다가 신문을 나눠주던 거야? 거기는 우리 배달 구역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분명히 배달 경로에는 하지만 배달 경로표를 다시 보니 그 전까지는 확실히 있던 그 집이 빈칸이었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오늘은 일단 돌아가게.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지만 해가 떴으니 점심 무렵에 그 집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밝은 해 밑에서도 기분 나쁜 그 집은 문패도 없고 틀에는 잡초가 무성한 데다 유리창도 다 깨져 있어 사람 사는 집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담벼락의 반대편을 바라보니 역시나 낭떠러지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바위를 물결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이가 있을 만한 장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나는 담벼락 바로 아래에 바위밭에 하얀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흰 꽃다발들과 그것을 둘러싸듯 내가 배달한 신문들이 바위밭에 널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영감이 강하달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내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기억조차 희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의 휴일, 나는 동아리 때문에 학교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여기 홈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무언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홈 너머 선로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더위 때문인지 멍하게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선로와의 접근을 제한하는 노란
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홈 밑에 주저앉아 상반신만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양팔은 위에 서 있는 남자의 바지자락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옛 감각이 살아난 것인지 홈 아래에 있는 남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홈 아래의 남자는 위에 중년 남자를 끌어들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휘청휘청 조금씩 홈의 구석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역은 일반 열차만 멈추는 곳입니다. 전광판을 보자 다음 열차는 이 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열차였습니다. 나는 달려 내려갔습니다. 달리면서 아저씨에게 소리를 질러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내 쪽에서 큰 소리와 함께 급행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그 소리를 들은 아저씨는 정신을 차린 것인지 홈 밑에 있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안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안심했지만 여전히 홈 아래 남자는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인지 그대로 옆으로 이동해 나에게 엄청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미친 듯 계단을 뛰어올라 역에서 나왔습니다. 역 바깥쪽에서 선로를 보았지만 그런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이고 그 역에 갔었지만 이상한 일을 겪었던 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